지금 나레이션 녹음을 하고 있는 저의 마음은 굉장히 무겁습니다. 1905년 11월 17일에 체결된 을사조약, 을사늑약이라고도 하죠. 당시 의정부에서 진행된 회의에선 8명의 대한제국 대신들과 이토 히로부미, 그리고 다수의 일본군이 있었습니다. 조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죽여버릴 수도 있다는 삼엄한 분위기 속에서 대신들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일본에 바쳤으며 그 길로 대한제국이라는 이름은 국제사회에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슬프지만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이러한 뼈아픈 역사를 바로할 의무가 있기에 오늘 저는 을사조약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제가 학교에 다닐 때는 학교에서 역사 선생님이 꼭 을사늑약이라는 표현을 쓰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조약이라는 말은 국가와 국가가 동등한 위치에서 맺는 계약을 의미하는데 을사조약은 일본이 강압적으로 맺은 것이니 억지로 맺은 조약이라는 뜻으로 을사늑약이라고 표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 을사조약이라고 표현하면 그것은 잘못된 말이다, 을사늑약이라고 표현해야 한다면서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과연 뭐가 맞는 말일까요? 현재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가장 중립적인 의미인 을사조약을 정식으로 채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을사보호조약이라는 말로 불렸다고 하는데 여기서 보호라는 단어가 긍정적인 느낌을 주기 때문에 바꾼 것으로 보이네요. 아무튼 그래서 을사조약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가장 공식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을사늑약은 잘못된 표현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을사조약을 정식으로 채택하고 있으면서 을사늑약이라는 말도 허용하고 있다고 하니 을사조약, 을사늑약 모두 사용 가능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한제국은 을사조약을 체결하면서 외교권을 박탈당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한 국가가 존재하려면 주권이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국내적으로는 통치권이라고 해서 법을 통해 국민을 다스리는 것이라면 국외적으로는 외교권이라고 해서 다른 나라와 국가 대 국가로서 교섭을 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교권을 박탈당한다는 것은 국가 대 국가로서 교섭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의미인 것인데요. 한마디로 대한제국은 을사조약을 통해서 일본의 외교권을 박탈당했으니 국제적으로 대한제국이라는 나라는 없어지고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교섭이 일본과의 외교를 통해서만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러일 전쟁이 끝나고 미국의 중재하에 포츠머스 회담이 열렸을 때 일본은 러시아로부터 조선을 보호국화하는 것에 대한 승인을 받았습니다. 사실상 이미 미국과 러시아는 대한제국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것에 딴지를 걸지 않겠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이제 일본의 입장에서는 공식적인 절차만 남은 셈이었죠. 그리하여 조약을 체결하기 위해 이토 히로부미가 한성에 도착했으며 고종을 만나 결정을 짓고자 합니다. 그런데 고종이 몸이 안 좋다는 이유로 만남을 거절합니다. 하지만 거절도 한두 번이지 결국 며칠 뒤에 고종은 이토 히로부미를 만납니다. 거기서 이토는 고종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러일 전쟁이 일어난 것은 너네가 일본과 러시아 사이에서 이도저도 아닌 자세를 취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막대한 피해가 났으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너희를 우리가 보호국화하겠다. 그럼 고종은 거기에 어떻게 대답했냐고요?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보호국화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지만 대한제국이라는 껍데기만이라도 남겨달라.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일본이 바라는 대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가져가되 타국과의 교섭을 진행할 때 대한제국의 이름으로 진행하는 것만은 유지해달라는 뜻입니다. 참 답답하죠. 끝까지 거부해도 모자랄 판에 손발은 다 잘라도 좋으니 머리만큼은 남겨달라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고종은 이렇게 계속 부탁하며 시간을 끌죠. 이토 히로부미는 답답했는지 대한제국의 대신들을 설득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꿔 의정부 회의를 소집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8명의 대한제국 대신들이 참석하게 되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토 히로부미는 의정부 회의에 군사를 동원하여 강압적인 분위기를 만듭니다. 대신들은 이미 사전에 고종을 만나 의중을 듣고 대한제국의 미래를 결정하기 위해 왔었죠. 고종이 이들에게 뭐라고 했냐고요? 그냥 잘 타협의 길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했답니다. 끝까지 반대해라. 적당한 선에서 승인해라도 아니고 잘 타협의 길을 마련하라니. 표현이 애매하죠. 결국 대신들에게 선택권을 넘겼다고 밖에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이는 이 인물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8명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을사조약하면 을사오적을 같이 떠올리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 8명의 대신들 중에서 의정부 회의 현장에서 을사조약 체결을 끝까지 반대하다 감금까지 된 사람은 참정 대신 한규설이 유일합니다. 그럼 나머지 7명은 뭐냐고요? 현장에서 찬성한 사람도 있고 현장에선 반대했지만 이후의 행적에서 친일로 돌아선 사람도 있습니다. 뭐가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하시죠?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완용, 의정부 회의에서 체결을 받아들이자는 쪽으로 분위기를 몰았던 말이 필요 없는 악인입니다. 박재순, 명령이 아니라 교섭이니 찬성 반대가 있을 수 없다는 괴상한 말을 늘어놓으며 애매한 입장을 취했지만 결국 조약에 사인을 했습니다. 이지용, 권중현, 이근택 모두 현장에서 조약에 찬성한 사람들입니다. 이하영, 민영기 현장에선 반대했지만 이후 친일의 길을 걸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을사오적은 현장에서 찬성한 이완용, 박재순, 이지용, 권중현, 이근택입니다. 하지만 이들 외에도 이름을 기억해야 하는 사람이 더 있는 겁니다. 이하영, 민영기, 그리고 가장 또렷이 기억해야 할 이름 한규설까지. 회의장의 분위기를 찬성 쪽으로 몰고 간 매국노 이완용, 끝까지 반대하다 감금되기까지 한 한규설. 향후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일합병 이후 이완용은 일본으로부터 15만 엔을 받습니다. 이 금액의 현재 가치를 우리 돈으로 따져보면 무려 90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상당히 큰 돈이지만 36년의 식민지를 넘어 현재까지도 받고 있는 우리의 상처와 비교해보았을 때는 푼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을사조약을 끝까지 반대한 한규설은 조약 체결 당시에는 감금되어 있다가 면직 처리가 되었는데요. 일본에서 회유책으로 준 남작의 자유도 거절하면서 확고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후 칩거 생활을 이어가다 나중에는 조선교육회를 설립해 교육운동에 힘썼다고 하네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는 한규설의 이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후손들이 있다면 꼭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학자들 사이에서는 을사늑약은 법적으로 무효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한 프랑스 법학자가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을사조약이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무려 5가지나 된다고 하는데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 일본군이 개입했다. 을사조약에는 군사가 동원됐습니다. 일본군은 애초에 강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반협박으로 조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둘, 고종의 도장이 찍혀있지 않다. 조약서에는 고종의 도장이 찍혀있지 않습니다. 국가 통수권자인 고종의 도장이 없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셋, 국제협약 표준에 어긋난다. 이 말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국제협약 표준의 기준에 대어 볼 때 을사조약은 위임, 조인, 비준이 결여가 되어 있습니다. 고종은 대신들에게 잘 타협하고 오라고만 했을 뿐 공식적으로 조약 체결에 전권을 주지 않았으며 대신들이 찬성한 조약에 대해서도 별도의 승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제협약 표준 기준으로 본다면 을사조약은 무효입니다. 넷, 조약서에 이름이 없다. 모든 계약에는 타이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을사조약문에는 내용만 있고 이름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정식 계약서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섯, 봉인 작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보통 정상적인 외교 문서라면 봉인 작업을 통해 혹시 모를 변조를 막는 것이 필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을사조약문은 어떠한 봉인 작업도 없이 그냥 둘둘 말려 끈으로 묶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국제법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주장도 있다고 합니다. 제국주의 시대의 국제법은 유럽, 미국 등 문명 국가에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을사조약은 국제법을 적용하여 유무효 여부를 가리는 게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뭔 개소리야! 아니, 공부 꽤나 했다는 사람들이 이런 망발을 늘어놓다니요. 이미 당시 조약은 체결되었고 이후 한일합병까지 되었다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과거지만 을사조약에 대한 국제법상 유무효를 가리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불법 조약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공표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이런 게 지금 명확히 정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이 역사 왜곡을 하고 다른 나라는 각기 다른 주관을 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시시비비를 가릴 것도 없이 불법적인 조약임에도 말이죠. 어쨌든 당시 을사조약은 그렇게 체결이 되었습니다. 의정부 회의가 있은 지 6일 후 일본은 공식적으로 을사조약을 공포했고 대한제국의 외교권은 박탈이 되었죠. 외교권을 박탈당했기 때문에 덕수궁 근처에 있던 각국 공사관들은 대한제국에 있을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일본은 그들에게 철수를 요구했고 하나둘씩 한반도를 떠났죠. 1905년 11월 17일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다시는 기억하기 싫은 치욕스런 역사지만 우리는 그날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나라를 되찾기 위해
갖가지 방법으로 노력했던 수많은 선열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참고로 11월 17일은 순국 선열의 날이기도 합니다. 1939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이날을 잊지 말자는 의미로 순국 선열의 날로 제정했습니다. 우리 모두 앞으로 11월 17일을 기억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외국노 이완용, 박재순, 이근택, 이주용, 권중현, 민영기, 이하영과 함께 항규설이라는 이름도 꼭 잊지 말도록 합시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유익한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